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3교시째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 상품이라는 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이 무엇을 공부하는 거고,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중개업자가 됐을 때 법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주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 또는 포괄적인 이런 지식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공부를 하시고, 제가 이제 1교시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처음에 공부할 때 요거 외우고 요 문제 풀고 그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바람직한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걸 좀 이렇게 아신 다음에 좀 익숙해진 다음에 문제풀이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2차 공부하는 것처럼 지문을 통째로 외우려고 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토지가 이제 자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제 부동산 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부동성이 나와요. 안 입을 자, 움직일 동자. 움직이지 못한다. 이게 비자가 아닐 비자란 말이에요. 아니다. 이동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물이 나오면 또는 이제 관심이 되는 그 물건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현장 답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임장 활동을 만든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국지적이다, 지역적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인 시장이냐? 아닙니다. 이 지역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예컨대 무슨 얘기냐면 강남의 집값이 오른다. 그건 되도 않는 소리입니다. 강남도 지역이 여러 개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개포동이냐 또는 여기 강남구 논현동이냐, 같은 강남구란 말이에요. 근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논현동에 있는 아파트 가격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요. 대치동,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결국 다르다는 얘기는 같은 시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같은 시장, 동일한 시장이 되기 위해선 부동산 시장은 하나하나 좀 배우셔야 되는데, 자, 용도라든가 규모가 비슷해야 되겠죠. 그쵸? 용도 규모.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2평 아파트다 라고 합시다. 그럼 32평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경관 연수는 한 10년 정도 됐다. 10년. 건축한 지 10년 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세가 있죠. 시세가 이제 평당, 만약에 평당 뭐 한 5천만 원이다. 평당. 이렇게. 평당.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세가 5천만 원에 32평 아파트고, 건축 연수는 한 10년 정도 경과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예를 들어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체재라고 해요. 뭐라고요? 대체재. 대체할 수 있는 재화. 그래서 대체재라고 해요. 그럼 대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 32평에 경관 연수는 10년 정도 됐고 시세는 5천만 원 정도 하고 평당.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야? 서로 이런 부동산들끼리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모여 있단 이런 일단의 지역을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이 아파트 매물들은 전부 다 이 조건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대체재라 하고, 이걸 우리가 동일한 지역 시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시장은 같은 시장이라는 얘기죠. 같이 움직입니다, 이 시장은. 그러니까 만약 이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평당 5천만 원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당 5천만 원 하는데, 이게 만약에 급매로 나와서 요 시장 안에서 우리 뭐 여기를 어디로 할까요?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여기 서초동 하면 좀 그렇고, 노량진동, 노량진동인데 여기서 평당 5천만 원짜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급매가 나왔어요. 급매가 나와가지고 평당 얼마야? 4천만 원짜리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왜 난리가 나느냐? 여기는 전부 다 이제 4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평당. 금매가 나와버리면은.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남동이라 합시다, 한남동. 한남동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죠, 이게. 다른 시장이, 별개의 시장이니까. 그러면 금매 4천만 원짜리 나왔다. 그럼 이 시장은 뒤집어지는 거죠, 이제. 왜? 여기는 이제 평당 5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이요? 4천만 원짜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안에 있는 매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매물들을 만약에 5천만 원 주고 산다? 그건 바보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봅니다. 투자자들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만약에 4천만 원짜리가 나오면 거기가 실거래가라 하죠. 이건 실거래가. 실거래가가 평당 4천만 원이 됐어요. 그럼 여기 다 4천만 원짜리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 같은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역적이다. 대체제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럼 용도, 규모, 그 다음에 건축 연수, 그 다음에 시세가 같아야 됩니다. 이런 게 다 같으면 이걸 대체제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장이 되는데 그 이유가 땅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끼리끼리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온 게 인접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웃 인자에 접할 접자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땅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민법에서 또 배우는데 인지라고 배워요. 이웃 인자에 땅지자. 우리말로 하면 이걸 이웃토지라 하죠. 이웃토지. 그러니까 땅과 땅은 반드시 접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인접성이라 하는데 인접성과 더불어 무슨 효과? 외부 효과가 나옵니다. 그럼 외부 효과가 이제 뭐가 나오냐? 정의 외부 효과가 있고 부의 외부 효과가 있는데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은 경제적 감가가 발생해요. 한마디로 땅값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분석을 해야 된다?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보겠어요. 별거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여기 같은 동일한 지역 시장인데,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많은 이제 그 대체제들이 쭉 모여 있겠죠. 뭐 30평 아파트에 평당 5천만 원짜리 쭉 이렇게 펼쳐져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잘 보십시오.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전철역이 딱 개통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전철역이 개통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철역 때문에 이 지역의 전체적인 시세가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시세가 전철역 개통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다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전철역이 이 지역의 시세를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끌어올리죠? 그럼 이 전철역은 뭐라고 그래요? 이걸 외부 요인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 외부 요인 또는 이거를 지역 요인이라고 해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외부 요인, 지역 요인이 이 일단의 지역의 시세를 다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외부 요인이 주변의 시세를 끌어올렸다. 그렇죠? 땅값을 올렸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해요. 정의 외부 효과. 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땅이 못 움직이고 땅과 땅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땅값을 분석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지역 요인 또는 외부 요인이 어떻게 배치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배치가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놈은 GTX 때문에 이게 수도권 지금 그런데 GTX 어떻게 우리 동네 들어와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꾸만 GTX 들어와라. 그다음 KTX 이거 들어와야 된다. 이거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GTX역이나 KTX역이 개설이 되게 되면 땅값을 다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라 합니다. 이 이유가 발생한 이유가 바로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이 외부 요인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걸 무슨 분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역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거 비슷한 말이 상권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 분석,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외부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따라서 이 부동산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이거 갖고 막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게 뭐냐? 거꾸로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쓰레기 소각장을 이제 그 마포구인가요? 어디에 이제 소각장을 이제 설치할 예정인데, 거기 지역 주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난리 났죠, 막 거기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소각장이라는 외부 요인이 주변의 시세를 땅값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이거는 뭐야? 부의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이 부의 외부 효과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경제적 감가다라고 이렇게 유식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은 경제적 감가가 발생해요.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외부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땅값이라는 것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 부동산 가격에 여러 가지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외부 요인, 지역 요인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이제 뭐 전철역, KTX,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대학병원, 종합병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에 종합대학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사. 예를 들어서 공사라는 건 이제 공기업들이 본사죠. 공기업 본사가 입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죠. 이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런 거냐? 부동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분석하고 가격을 분석할 때 지역 분석, 상권 분석은 필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영속성입니다. 영속성. 이 영속성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원하다. 속성이 영원하다. 이런 얘기고 비소모성, 소모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토지가 있고 그 건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건축물. 이 건축물은 노후화가 일어납니다. 이거. 나중에 저절로 붕괴됩니다. 이게 저절로 무너져 내려요. 이게 결국 철거하죠, 이거를. 그리고 철거를 하는데 결국 뭐예요? 건축물은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요? 이제 소모, 그 다음에 마모, 훼손이 일어나요. 이걸 사용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도배장판 새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방수공사 새로 해줘야 되는 거고 샤시 바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배관도 오래되면 어떻게 누수가 일어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소모, 마모, 훼손이 일어나요. 그럼 당연히 이거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일어나면 가격이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하락하죠. 이게. 그럼 이 가격이 하락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를 유식하게 물리적 감가라고 해요. 물리적 감가. 그러니까 따라서 건축물은 무조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리적 감가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된 아파트를 구축 아파트라고 하죠. 구축 아파트. 이 구축 아파트. 이거 안 좋아하죠. 왜 안 좋아하느냐? 거기 가면 도배장판이 문제가 아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누수입니다. 벌써 30년 지났다. 100% 누수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그럼 누수 일어나면 누수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방바닥 다 뜯어내고 공사비가 2, 3천만 원 확확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또 위층에서 또 누수 일어나면 이게 제가 또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축을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소모, 마모, 훼손 일어나서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요거 물리적 감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지문에 소모, 마모, 훼손 이런 거 나오면 물리적 감가구나. 이렇게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알겠다 이거죠.
자, 이게 이제 건축물이라는 경우엔 그렇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 자, 우리는 지금 토지잖아요. 토지는 건축물과는 다르죠. 토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사용을 해도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비소모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토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토지는 어떻게 해요?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비소모성, 영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일 주원하는 건 건물은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너무 좋아. 실내가 뭐 인테리어가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 얘기예요. 일반인들.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는 어차피 건물 그 구닥다리 된 거 보지도 않습니다. 뭐 어차피 다 그런 건데 뭐 중요한 건 뭐야? 땅을 보는 거예요. 그 땅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 또는 뭐야? 가격 상승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거 볼 때는 건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이거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건물은 철거할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하고 철거할 거고 그럴 거예요. 중요한 건 땅이에요. 땅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이제 정비 사업이라 하는데 이거를 도시 정비 사업이라고 해요. 이 정비 사업의 대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만약에 정비 사업의 대상이 됐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하면 무조건 땅값은 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결국은 뭐야? 이거 안 보고 땅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땅은 나무니까. 그래서 땅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물건을 분석할 때. 그래서 이유는 뭐야? 비소모성, 영속성 때문에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라 땅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토지가 수명이 무한대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통칭해서 뭐라 그래요? 영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이 아주 좋은 매력이 있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겁니다. 이게 이제 특히 영속성과 부증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보다 이거 뭐 됐고 중요한 건 땅입니다, 사실. 자,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 보면 소득이득, 자본이득 말이 어려운 물 나왔는데 소득이득이라는 게 임대료고 자본이득은 뭐야? 매각수익, 즉 양도차익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어떻게 수명이 길죠? 영속성,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장기 길게 보고 오랜 기간 동안의 임대 수익과 오랜 기간 동안의 양도차익이 나온다. 왜? 수명이 짧아서 길어서 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현재 토지 이용 결정 시 장기적 배려. 그러니까 장기적 배려라는 게 뭐냐면 심사숙고해라 그런 뜻이에요. 즉흥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길게 보고 판단해라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 수명이 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장기적 배려라는 게 심사숙고인데 결정을 할 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이제 요즘은 이제 저야 이제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요즘은 여친, 남친이 뭐 이렇게 표현하대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여친이든 남친이 뭐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럼 뭐 이것저것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뭐 싫으면 싫은 거고 뭐 그런 거지.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혼을 전제로 한다. 이런 결혼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같이 살아야 돼. 물론 뭐 중간에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건 좀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한번 하면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렇죠? 그럼 평생 살아야 돼. 평생. 예? 검은 머리 팥뿌리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럴 때까지 살아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결혼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이것저것 이 고려하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다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남친, 여친 뭐 했는데 뭐 집안끼리 뭐 서로 뭐 와서 상견례 합니까? 아니, 결혼하면 상견례 하잖아, 벌써. 그리고 뭐 이제, 여자는 이제 남자 집에, 남자는 또 여자 집에 가서 장인 장모 되실 분들이 또는 시아버지, 시부모님 될 분이 다 따지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결혼이 있잖아요. 절대 안 된다고, 이게.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걸 장기적 비례라고 그래, 이거를. 왜냐? 토지는 수명이 길기 때문에 오랫동안 써야 된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수명이 기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한 번 토지는 또는 부동산은 이용을 결정해 버리면 건축을 하면 이거를 원상 회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아, 건물을 건축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철거합니까? 철거비가 얼만데. 그래서 한 번 결정하면은 번복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 수명이 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요거 해라 그런 얘기예요. 심사숙고해라 그런 얘기예요. 알았죠? 결혼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저도 그때 생각나네요. 저도 저희 장인 장모님 만나 뵙고 뭐 상견례 하고 그 옛날에 다 그렇죠 뭐.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얘기죠.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하락할 일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마치 금처럼, 금도 그렇잖아요. 금도 그 색깔이라든가 질량 변하지 않잖아요. 불변이죠, 이게. 그러니까 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누런 게 뭐 변함이 없잖아요, 그게. 그쵸? 그래서 이제 금, 비슷해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그리고 토지는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안전한 투자다. 왜?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건물은 없어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폭격하고 난리 났잖아요. 건축물은 다 없어져요. 뭐 폭격 맞고 뭐 불바다가 돼요. 그러나 뭐는 남아 있어요? 땅은 남아 있다. 그 얘기야. 땅은 이게 그래서 땅이 좋다는 얘기예요. 극가나무 건축물 폭격 맞으면 다 없어. 불바다 되는 거예요. 그 땅 남아 있잖아. 왜요? 왜요? 뭐야?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영속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왜 그러면 처음에는 좀 그렇긴 한데요. 나중에 익숙해집니다. 시험을 봐야 되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 영속성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요. 또 하나가 이 부증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땅이. 이 부증성이라는 게 뭐냐? 이거 너무 올려놨네. 여기 있죠. 부증성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요 증자가 증가할 증자, 부자가 아닐 부자예요. 생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규 생산이 안 된다. 물리적 공급,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물리적 공급이나 신규 생산이나. 그러니까 건축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비를 들여서, 생산비나 건축비나 같은 말이에요. 자, 생산비, 건축비를 들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축할 수 있죠. 신규 생산, 신축할 수 있잖아요. 그쵸? 건축비를 들여서 신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물리적 공급할 수 있죠. 이 신축이라는 말이 물리적 공급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근데 건물은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토지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신규 생산할 수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얘기하냐면, 여기 간척, 여기 있네, 간척. 간척을 하게 되면, 간척 또는 공유수면 매립. 같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공유수면 매립. 이거 하면 바다가 육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땅이 생산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 대도 않는 소리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바다다, 이거예요. 이게 바다다. 바다인데, 이게,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게 이게 뚝 싸가지고 여기다 바닷물 빼는 거 아니에요. 바닷물 빼가지고, 그쵸? 여기다 흙 대충 성토한 다음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바다 밑바닥에도 뭐가 있었어요? 땅이 있었다. 만약에 바다 밑바닥에 땅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닷물이 줄줄 셀 거야, 아마. 지구에서 바닷물이 없어지겠죠. 이게 대도 않는 소리지, 이게. 다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결국 간척이라는 거는 바다 밑바닥 땅을 그냥 용도 변경한 거지, 없던 땅이 생긴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토지는 돈을 들여서 신축, 신규 공급, 물리적 공급할 수 없다. 이게 부증성이에요. 그래서 생산비라는 개념이 없어요. 원가라는 게 생산비, 원가라는 개념이 없다고. 왜? 생산한 게 아니니까.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니까. 그러나 건축물은 원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우리 뒤 돌아가서 좀 공부하면 제조도라 원가라는 걸 공부하는데 건축비라는 개념이 있다고. 근데 없습니다. 토지는. 원가라는 개념이. 부증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이 물리적으로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뭐야? 용도적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용도적 공급하는 게 뭐야? 용도 변경이에요.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하는 겁니다. 토지는. 왜요? 신규로 생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공급은 용도 변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부증성으로 말미암아 토지는 이제 물리적 공급뿐만 아니라 용도적 공급도 불가능하다. 이러고 나와. 틀렸지.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용도적 공급하니까.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희소성이라는 거, 희소성. 그럼 이제 요거 4번은 이제 요거를 완전 비탄력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수요 공급을 배운 다음에 기본서 강의할 때 해드릴게요. 그럼 다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 하면 좀 어려우니까 요 4번은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희소성이라는 게 뭐냐면 부족하다 이거예요.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게 희소하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다가 희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족하다. 왜 부족해요? 신규 생산할 수 없으니까 부족하다. 이런 얘기, 부족하다. 그럼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 이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금이 가격, 자, 금 보세요. 여러분, 금이, 자, 비싸죠. 금값이 좀 올랐다 내렸다 하긴 하지만 비싸죠. 왜 비싸요? 부족하니까. 금이 뭐, 세고 센 게 그거 아니잖아요. 희소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예요. 따라서 왜 희소하냐? 토지는 왜 희소하냐?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희소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땅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땅값은 뭐 올랐다 내렸다 그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게. 이게 왜 그러냐? 땅은 뭐야?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이 왜 비쌉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정돼 있으니까요. 지구상에. 그래서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는 수명이 무한되고 거기다가 부증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욕심이 이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선시대 때도 있었죠. 이게 다 옛날에도 있었던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뭐느냐? 네 번째로 이제 개별성, 그 다음에 비대책성. 이게 무슨 말이냐? 토지는 낱개자, 다를 별자예요. 토지는 낱개마다 다 성질이 다르다. 이걸 개별성이라고 그래요. 또는 뭐야? 대체할 수 없다는 성질이다. 그래서 땅은 땅마다 다 성질이 다르다 이거예요. 이거 개별성이라고 해요.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뭐 땅을 갖고 얘기하면은 이게 도로입니다. 이렇게. 도로인데 이게 다 도로예요. 도로.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땅을 A라 하고 여기 있는 땅을 B라 합시다. 그러면 이제 서로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인접지란 말이에요. 붙어 있지만은 여기 땅값하고 여기 땅값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이게. A는 이걸 각지라고 그래요. 각지. 그래서 각지라 해서 영어로 하면 코노라트라고 그래요. 코노라트. 만약에 이게 상업용지다. 그러면 A라는 땅은 두 면이 도로와 접했어요. 두 면이. 이렇게. 두 면이 접했죠? 이 두 면이 도로와 접한 땅을 우리가 실무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각지라고 해요. 각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땅값 비쌉니다. 이거는. 왜? 도로를 두 면과 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평가액이 높게 나옵니다. 평가액이. 근데 B라는 땅은 접한 게 요거밖에 없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땅값이 싼 거예요. 이게. 같이 붙어 있지만. 그 다음에 땅의 모양도 다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거는 지금 제가 반듯하게 그렸지만 땅의 모양이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자, 요 A 땅은 반듯하게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B라는 땅은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모양이.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형이다. 이렇게 지형이다 그래요. 지형. 땅의 형태. 이런 건데, 지형. 이런 거 씁니다. 전문용어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용어를 씁니다. 실무 나가면. 토지의 지형 또는 지형. 이걸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사각형 아주 건축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랄 같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B가 땅값이 싼 겁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보세요. 여기는 이만큼 도로와 많이 접했죠. 얘는 요만큼밖에 접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만큼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다 땅마다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게 여기가 서초동 이게 지번 100이고 이게 100의 1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다 확인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로가 이제 이게 무슨 도로냐? 나중에 더 심화학습할 때 하겠지만 이게 세로냐, 소로냐, 중로냐, 광대로냐.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도로 폭이 몇 메타냐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또 이제 세로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이게 감정평가상. 그럼 이 도로가 어떤 조건을 갖췄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땅값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마다 다 이렇게 다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개별성 또는 비대체성이다. 땅은 똑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물리적인 관점에서 토지는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물건마다 각각의 가격이 결정되므로 다 설명했어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일물, 하나의 물건에는 일가, 가격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브라보콘, 아직도 있죠. 브라보콘이 만약에 1,000원이다.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브라보콘은 1,000원이잖아. 이렇게 일물일가. 근데 이제 토지는 물건마다 가격이 다 다르죠. 그래서 평당 가격이 다 다릅니다. 왜? 도로 조건이라든가 지형 또는 용도 지역 또는 방향 또는 어떤 지세 그 다음에 이 집안이 어떠냐 이것도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걸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개별 분석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마다 다 분석하는 거예요. 물건마다. 왜? 물건마다 다 가격이 다 제각각이니까 개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적용돼요? 건물에도 적용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우리 스튜디오인데 이게 이제 몇 층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1층의 임대료와 같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2층, 3층의 임대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럼 임대료가 제일 비싼 데가 어디입니까? 1층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1층이 제일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층 좀 더 1층보다 싸고 3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예요?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건물도 개별성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좀 이걸 봤는데 참 이제 만약에 이제 주식을 하시던 분이라면은 이제 주식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다르구나. 많이 다릅니다, 이게. 그거를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부동산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이번에는 이제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라는 건데요. 그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뭐냐. 인문. 사람 인자요. 그럴 문자. 땅에다가 사람이 부여한 성질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변이다. 이렇게 가변. 변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사람은 마음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고, 돈 빌릴 때하고 돈 갚을 때가 다르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돈 빌릴 때, 필요 없어요. 갚을 때는 너무 그렇잖아요?
예? 이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간사하단 말이에요. 저도 인간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가변이다. 불변이 틀린 겁니다. 자연적 특성이 불변인 거지.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용도가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제 이거 얘기하면 돼요. 자, 점포 갖고 얘기하면 딱 됩니다. 여기가 점포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점포가. 그럼 이 점포를 말해요. 법 테두리 내에서 얼마든지 용도는 다양한 겁니다. 자, 이 점포를 가지고 편의점을 쓸 수도 있고, 커피 전문점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돼지갈비집을 쓸 수도 있고, 그만해도 되죠? 다양하게 있다. 이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용도가 이렇게 다양하니까 얼마든지 용도 변경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갈비집을 했는데 망했다. 그럼 용도 변경해야 되는 거죠. 소갈비를 했다. 망했다. 아, 그럼 쭈꾸미로 했다. 또 망했다. 그래서 뭐로 했냐? 칼국수집을 했다. 그랬더니 돈이 되더라. 뭐 이런 거죠. 이 용도 얼마든지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적 공급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죠. 용도가 토지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든지 이제 임야를 택지로 공급할 수 있잖아요. 전답을 어떻게 해요? 공장 부지로 어떻게 제공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걸 용도적 공급이라고 해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근데 관건은 이제 뭐냐면 요거잖아요. 최유효 요거잖아요. 해드릴게요. 점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커피 전문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순댓국집이 순댓국이죠. 순댓국집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편의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용도가 이렇게 다양하다 이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걸 이제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이거는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건물주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커피 전문점 망해서 나갔어요. 왜? 임대료를 못 내니까 뭐 어떻게 나간 거죠. 보증금 다 까먹고. 순댓국 쭉 들어왔는데 망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편의점에 들어오더니 안 망하고 버티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편의점 장사해서 돈 벌어서 임대료 내고 지도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하지 돈이 안 되면 하겠습니까? 지가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닌데. 그러면 결과 어떻게? 요게 돈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요 점포에는 요 부지는 요게 돈이 된다는 거죠. 돈이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최유효 이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 한다고요? 최유효. 이건 최유효 이용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 토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결정하는 거예요. 세입자, 을이 결정하는 거예요. 세입자. 그러니까 이 부동산 소유자는 세입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치가. 그래야 내 거를 부가가치를 올려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을이 여기 와서 장사 잘해갖고 임대료 잘 낸다 이거죠. 그럼 장사 잘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요. 이게. 장사 못하면 그래서 건물주들이 왜 임대료를 잘 안 깎아주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착한 임대인 다 헛소리고 왜 일반적으로 안 깎아주느냐. 만약에 임대료를 깎아버리면은 내 전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감정평가액이 작게 나온다고, 이게.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비싸게 팔아먹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임대료를 깎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장사 잘 되니까 임대료 오른다고. 올려도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료 올리면 올릴수록 나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세입자가 장사 못해서 나가 자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 부동산 가치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건물주라고 목에 힘주고 그거 아니고 잘 만나야 돼. 서로 잘 만나야 돼. 무슨 이치가 뭐냐면 이 이치가 똑같아요.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거는 그냥 다 이렇게 빗대서 강의하는 거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남자가 되고, 그렇죠? 이게 여자가 된다. 부부지간이잖아요. 부부지간에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고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게. 예? 그래야만이 이게 되는 거지.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손뼉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라고 이렇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건물주는 세입자는 건물주를 잘 만나야 된다. 최유효 이용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 이런 이제 잘 만나면 이 건물주는 이게 뭐야, 복 많은 사람이지, 복이 많은 사람이지. 예. 그러니까 베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물주라고 그냥 착취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망조든다고 그거. 자, 그래서 이제 혹시 수업을 듣는 분 중에서 건물주가 계시면은 이렇게 복된 마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좋은 세입자를 만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결국 이렇게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최유효용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여기 부연 설명하는 게 이제 누가 나오냐면 이제 병합 분할인데 병합이 뭐냐? 합필이라는 겁니다. 합필. 분할은 뭐냐? 분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합필, 분필이 뭐냐? 땅의 면적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느냐? 그 이유는 이 합필, 분필, 땅의 면적을 늘리고 분필, 줄이고 용도의 다양성 또는 최유효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편의점을 이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편의점에 적정한 점포의 면적이 있습니다. 적정한 면적. 너무 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왜? 너무 넓으면 진열도 많이 하고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임대료가 많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면적이 넓으니까. 너무 좁으면 손님들이 들어와서 불편하다 이거지. 움직이면 다 부닥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적정한 면적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알맞는 면적. 그러면 보통의 동네의 면적들이 편의점의 면적은 10평 이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 동네 얘기해야 되나? 참 이거 저희 동네에 뭐가 있냐면 이 아파트 단지 상가입니다. 상가에 편의점이 2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A라 합시다. B라 하고 여기가 뭐야? 여기가 A라 합시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B는 10평이 안 됩니다. 가서 보니까 이거 뭐 한 5평 될래나? 내가 깜짝 놀랐는데 한 5평 정도 돼. 너무 좁은 거죠, 진짜 이거. 근데 여기는 한 몇 평이나? 한 7평 정도 되나? 조금 넓어요, 여기가. 둘이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하는데 이 A가 이제 한득 있거든, 이거를. 여기가 이겨야 되잖아요. 이 치킨 게임입니다. 둘 중에 하나 망해야 되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죠. 그랬더니 A가 어떻게 했느냐. 이쪽에 더 얻었어요. 이게 A 다시 하나 더. 그래서 여기까지 합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12평? 12평에 13평 나오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이만큼을 더 하필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열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 이기는 거죠. 여기 갈 때마다 민망해서 여기 들어가질 못하겠어요. 여기 그냥 장사 안 되니까 막 이러고 계시고, 여기는 장사가 잘 되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적을 늘리잖아요. 하필. 줄일 수도 있겠죠. 용도의 다양성 또는 무엇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유효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럼 결국 길게 보면 누가 승이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망해야 되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지만 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가면은 사람들이 빠글빠글 합니다. 계속. 여기 24시간 돌려요. 24시간. 여기는 밤 한 10시만 되면 문 닫아요. 제가 잘 알죠. 강사들이 밤 늦게 집에 들어가거든요. 야간반 수업하면. 그러면 여기는 여기서 뭐 좀 사갖고 들어가거든요. 제가. 그 여기서 바글바글해요. 줄 서서 기다리고 막. 여기는 안 돼요. 네,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서 이 뭐든지 장사를 하려면 적정한 면적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병합분할이에요. 그래서 합필 또는 분필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용도의 다양성 또는 최유효용을 지원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여기로 가야 된다. 그럼 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일로 가게 되면 값도 좋고 을도 좋고 그 다음에 전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도 좋고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일로 가자. 뭘 통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그러려면
이와 같이 이게 운빨로 하는 게 아니라 원리 이런 과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접목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부동산 학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조금 됐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